오늘 특강은 그 3강에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 및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방법을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온비드 공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3강에서는 공매는 이렇게 투자에 성공한다 해서 본인이 이제 투자에 성공한 사례 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30분, 두 번째 강의는 40분,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30분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이제 보면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원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요 원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은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전 투자 연습을 위해서 만든 책이고요. 올해 3월 달에 출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 투자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매 투자의 정석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하는 거는 그 공매와 경매의 차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대응 방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경매도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또 공매로도 진행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공매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공매와 경매를 그냥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들보다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누구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매,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느껴요. 첫 번째는 집행 기간이 어디냐, 두 번째는 법적 근거, 세 번째는 채권자가 누구냐, 채권자. 이렇게 제가 이제 경매와 공매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집행 기간은 공매 같은 경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되죠.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관이 하는데, 이 공기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다른 말로 우리가 캔코라고 하죠. 영문이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는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돼요. 공매는 이제 국세지수법. 경매와 공매의 절차를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누구냐. 이러한 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개인 채권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채권자로 경매하면은 이제 강제 경매가 되는 거고, 건재당권과 같은 담보 물건에 경매되면 임의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매 물건의 한 90%가 조세와 조세 채권자하고 공과금, 이 채권자의 압류 재산 공매가 이루어지죠. 압류 재산 공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면은 이제 90%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매라고 볼 수 있고,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이 공매는 국세지수법, 경매는 민사집행법, 채권자는, 공매는 이제 공채권이죠. 국가채권, 그러니까 공채권, 개인채권, 이런 차이로 우리가 간단하게 공매와 경매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면 경매와 공매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오늘 이제 김동희 선생님한테 경매 공매를 배웠는데 경매 공매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공매와 경매의 차이하고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 방법은 67에서 8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면 이제 공매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느냐 또는 경매는 어떤 걸 의미하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책에 67쪽에 담아놨고 공매와 경매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같은 경우 볼 때는 그 차이점을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 목적을 가진 이 조세, 공과금 채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채권이라고 하죠. 이런 공채권인 반면에 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채권이 있고 이렇게 공채권 등과 비용문 재산을 국세윤법 등이 매각절차로 진행되고 그 집행기한도 법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매는 이제 개인 채권으로서 이 담보물권자의 임의경매, 일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민사집법에 의해서 매각절차 진행하는 이제 그 절차다. 그래서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매각절차 진행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이제 그 민사집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다음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매와 경매는 이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 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입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터 해가지고 배당기일까지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칠판에 판세해서 왜냐면 이 그림을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죠. 일단 법원 경매부터 알아볼까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판세하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했죠.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거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가 낙찰 받으면 언제 잔금을 치르고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법원 경매 같은 거는 거의 물건이 거의 99%가 기일 입찰입니다. 99.9죠. 경매도 기간 입찰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연습 단계이고 실무에서는 기일 입찰이 거의 99.9죠. 이런 경매 같은 경우는 기일 입찰로 갑니다. 기일 입찰이라는 거는 당일 현장에 가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기일 입찰로서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기일에 입찰하게 매각기일에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 낙찰자를 결정하면 이거를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 있다가 7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을 하죠. 허가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도 할 수 있죠. 결정. 그리고 7일 있다가 7일 또 있다가 매각 결정을 확정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30일 이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잡히죠. 이 배당기일로부터 3일 전에 3일 이내 배당표 원안 작성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매각기일 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 7일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7일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4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4일이 지나서 30일 이내
잔금 납부 기준이니까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는 기간은 44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채권자로 배당을 받거나든가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배당 받으려면은 74일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서 44일, 74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은 암기할 수가 있어야죠. 공매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공매는 여기 이제 칸이 부족하니까 이만큼은 제가 지우고, 공매는 이제 기일 입찰이 아니고 기간 입찰이에요. 공매는 기간 입찰. 기간 입찰이라는 거는, 기간은 날짜를 뭐 이틀 줄 수도 있고 3일 줄 수도 있고 일주일, 한 달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엔 시간으로 갈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인터넷 입찰 들어가는 방법, 또는 이제 2시간, 또는 하루,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입찰을 뭐 4번, 5번 들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이 또 뭐 이 공매 중에 제일 많은 암지세 공매 같은 경우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24시간 새벽 0시에 입찰서 제출해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러한 3일간의 입찰 기간을 주는 기간이 이제 우리가 기간 입찰이다. 그래서 이 암지세 공매 갖고 기준으로 해보면 제일 많으니까 한 90% 정도 되니까 암지세 공매를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 기간 입찰이 월요일부터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요 사이에는 시간이 빈틈이 없어요. 뭐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12시, 뭐 2시, 1시 자다가 일어나서 하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암지세 공매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뭐 너무 높은 가격으로 제출했어. 그럼 낮은 가격으로 다시 입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번, 3번.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입찰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 중에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면 각각 이 가상 계좌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면 뭐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할 때 보면 가상 계좌 주죠. 그것처럼 나한테만 독특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번 입찰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 가상 계좌가 5개가 와요.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입찰 가격을 갖고 거기 선택해서 그 가상 계좌 넣으면 그것만 유효한 거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입찰 보증금까지 넣었다. 그랬을 때는 입찰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건 효력이 있겠지만 그 이하로 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게 낙찰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이제 낙찰받지 못한 것처럼 그 입찰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찰 보증을 반환받게 되니까. 이래서 요거는 1일 후 낙찰자를 공표해요. 공표. 이 낙찰자를 공표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그래요. 경매에서는 낙찰자를 우리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죠. 경매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해요. 그래서 낙찰자 결론이 나고 나면 3일 후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해요. 매각 결정 즉시 확정이 돼버리죠. 이때부터 30일 이내 대금 납부 기한. 이때부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일 납부 최고 기한을 10일을 또 줘요. 이래서 잔금을 납부하면 이때부터 30일 이내 배분길이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미만은 잔금을 내가 매수 심한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또다시 10일간의 납부 최고, 그러니까 최장 1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물건은 잔금 납부 기한이 30일이에요. 거기에 납부 최고 기한이 10일 있으니까 최장 40일에 잔금 납부하면 지연 이자 없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다시 경매처럼 재매각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공매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배분기일로부터, 경매는 이제 3일 전에 배당 표현을 작성하지만 공매는 7일 전에 배분 계산서를 작성해요. 왜 이렇게 되냐?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나 공가금기한장에게 위임받아가지고 공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관서의 동의를 언제까지?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일간에 어쨌든 이해관계는 이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를 갖다가 연람복사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44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74일에 배당기일이 주지만, 공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낙찰받고 나면 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매각 결정이 지어지니까 33일 있다가 잔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은 43일, 배당기일 43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44, 74를 외우면 되고, 공매는 33, 43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책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공매가 진행되는 이제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설명했던 걸 갖고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면 이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방법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압류재산 공매와 법원 경매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되게 되면 누가 먼저 낙찰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잘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이제 2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매 공고 등기가 없었던 시절이고, 공매 공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낙찰받고 공매로 다 두 개를 낙찰받고, 잔금은 내가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금액에 잔금을 치르면 나머지는 무효되고 입찰받고 돌려받게,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공매가 집행기간이 공매에서 낙찰받았다. 그럼 공매 집행기간에서 경매 집행기간에다가 법원에다가 이 경매 중지 요청서를 보내요. 그러면 기각 처리해가지고 경매가 해줘. 또 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받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공매 집행기간에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 중지 요청을 해. 그러면 공매는 해제하고, 이 공매 공고 등기와 경매 기입 등기는 어차피 그 집행기간에 그 말소 기준걸 이후에 촉탁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로 경매와 공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개 다 낙찰받아도 되고,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거, 공매로 낙찰받아가,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은 거, 내가 공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잔금을 납부하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법 77조에서 잔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개념이죠. 이런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법이 틀리잖아. 집행기가 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 공매가 나왔는데 이 권리 분석이 잘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경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쪽 갖고 권리 분석하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이죠.
그 제가 잘 눈치 빠르게 잘 써먹는 방법이죠. 항상.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권리분석을 못하나? 그러면 과거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관리번호를 검색하면 과거 역사가 현존까지 그냥 오죠. 역사가 흐르는 거지 단절되지 않잖아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임차인이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승계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취소됐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과거에 공매가 진행됐다면 그 정보 갖고 경매에서 권리분석 안 된 거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예상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차 보증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냐, 과거에 보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공매가 진행돼요. 그럼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임차 보증금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권리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찰 들어갈 때 그냥 뭐 경매 정보지나 이제 또는 공매 입찰 기록만 보고 하잖아. 등기부를 보면 역사가 흐르는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권리분석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여러분이 가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끼리 이제 보면 이제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 권리분석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2개월 경매 과정을 끝내고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 새로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매 강의할 때 정말로 잘해요. 그 사람 눈높이에 깊이는 못 들어가죠. 가늘고 길게 해주고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끔. 더 이상 깊이를 가치려도 바닥이 보이죠. 그렇게 강의하면 강의 잘한다고 박수 쳐주죠. 자, 경매와 공매가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거 맞죠? 이번에는 뭐냐면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 우리의 이 압류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경매와 공매가 진행될 때 경매와 공매보다 먼저 두 개 경매하고 공매보다도 경매 기입등기, 공매 공고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정확히 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소액임차인에서 최우선 면제를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최우선 면제금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당연히 경매든 공매 공고등기보다도 먼저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는 데는 압류력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매 기입등기에 있고 나서 공매 공고등기가 되고 나서 그 사이에 전입한 사람은 이게 경매로 매각되면은 당연하게 이 사람은 뭐 최우선 못 받지만, 이게 공매로 매각됐을 때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받을 수 있을까? 공매로 매각됐다면? 못 받아요. 이 한번 이 압류력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게 경매나 공매로 매각했던 뭐든 이 압류력 저촉받 이후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듣고는 경매 기입등기 날짜하고 같은 날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경매 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는 최우선 면제권을 갖는다. 근데 언젠가 뭐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학에 이제 경매를 강의하시는 분인데 자기 정말로 궁금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경매 기입등기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오전에 전입신고했는데 오후에 경매 기입등기에 떴을 때는, 같은 날 떴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전에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오후에 5시에 경매 기입등기 떴다면 그 사람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대항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임대법 8조 제1항에서 소액임차인에서 우선 면제권을 가지려면 주택임대법 3조 제1항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기는 대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면 안 돼요.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야
최후의 기입차로서 최우선 면제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또 법조문을 또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돼. 같은 날이면 안 된다. 제가 덤으로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매로 낙찰자가 먼저 잔금 납부하면 뭐 좀 전에 것처럼 이제 그 공매 낙찰자의 공매 집행기관에서 경매 집행기관에 공매 중지 요청서를 보낸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낙찰받은 거거든요. 2005년에 낙찰받았으니까 지금 15년 됐죠. 이 평촌에 있는 경남 아파트 낙찰받아가 제가 요 당시에 한 1억 5천 정도 세금 다 내고 1억 5천 정도. 왜 그러냐면 이 가격으로 낙찰받았는데 이게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사고 나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최순애 씨가 94년 8월 30일이니까 선순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99년 6월 28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왔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진영채 이거 다 가명입니다. 진영채 전화를 해서 저기 등기부 보니까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114를 물어가지고 일반전화, 지금은 일반전화 없지만 그 당시에 나 일반전화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인데 이 사람이 퇴거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세대주가 돼버린 거죠. 그 대항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사비용 500만 원 주고 기분 좋으니까 500만 원 딱 주고 바로 내보내고 그랬더니 이사비용 500만 원 주니까 또 이게 또 그렇게 또 기분이 안 좋게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고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가격이 한 1억씩 오르니까. 이렇게 하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으라고 했는데 왜 농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이렇게 뒤바뀌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누구 부부관계냐 아니냐 따져도 최소한 5천에서 1억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게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노력해서 이런 걸 찾잖아요. 이게 특수물건이요. 뭐 법정 이상권, 뭐 지분 경매 이런 것만 특수물건은 아니죠. 이번에 이제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토지와 아니 농지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이렇게 실제 이제 농지가 공매로도 진행되고 경매로 진행될 때 우리가 대응 방법을 여기다가 썼어요. 농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게 농지가 이렇게 공매로 진행되고 이제 경매로도 진행되고 이럴 때 우리가 대응 방법은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누가 먼저 이 공매와 경매 경합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좀 전에 설명했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렇다고요? 누가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이 이제 공매로 낙찰받았다. 그럼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매각 결정이 되고 잔금 납부가 기한이 주어지면 빨리 잔금을 납부해야 돼. 공매보다. 또 경매가 해서 낙찰받았다. 그럼 내가 그 잔금 납부가 언젠가를 봐서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보다 먼저 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보면 같은 날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면 예를 들어서 경매로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전 9시에 같은 날 예를 들어 뭐 5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잔금을 납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법무사가 하루에 5개씩 가지고 그냥 등기하다 보니까 등기를 5시에 접수했어요. 근데 이제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그 잔금을 1시에 치르고 3시에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올랐죠 이미.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3시에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10시에 잔금을 납부하고 5시에 등기 시청하면은 벌써 소유권이 바뀌니까 안 받아주겠지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10시에 등기와.
이 은행에 통장에 입금한 입금증이 있잖아요. 몇 시에 입금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나중에 무효 처리해 가지고 이제 경매 기입 등기 돼 있는 걸 무효화 시키고 다시 공매 공고 등기를 공매로 소유권 이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잔금 납부가 중요하지. 왜냐면 국세법에서는 77조에서 잔금을 먼저 납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매는 민사기법 135조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 원시 취득이에요. 민법 187조에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매와 공매가 이 차이점과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방법은 이렇게 이제 35분에 거쳐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은 제가 이제 방송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